이번 강좌는 이제 창의성 개발하기에 대해서 우리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장은 즉 창의력, 창조, 창의성 뭐 이와 같은 그것이 꼭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즉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것이 꼭 어떤 창의성이 아니다는 그런 개념을 얘기했습니다. 물론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것이 창의성이고, 또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사물을 다른 것과 해서 어떤 다른 형태의 그 목표성을 갖는 내용을 쓸 수 있는 그런 개발도 우리가 창의성이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창의성의 개발 필요성, 21세기는 왜 창의적 인재를 간절히 요구하냐는 얘기죠. 그것은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신문이나 혹은 뉴스, 미디어를 보면 뭐 지식 기반 사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현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서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정보의 수요량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어떤 산업사회하고 우리가 이제 20세기의 지식 기반 사회라고 하는데, 산업사회와 지식 기반 사이의 어떤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가장 요구되는 것이 이제 창의성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창의성은 뭐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모두에게 필요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기업에서 인재 채용하는 트렌드가 서서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무조건 성적 좋고 어학 실력 좋고 이라면 뽑아갔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면접이라는 그런 곳에 중점을 많이 두게 되죠. 그래서 면접을 통해 가지고 개인의 창의성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창의성이 있는 사람은 합격이 되고 뭐 그와 같은 결과를, 그러니까 면접에 대한 기업 채용에 대한 그런 트렌드가 많이 바뀌게 된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여기서 보면 여기가 산업사회고 여기가 지식기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쟁은 제한적 경쟁인데 지금 이제 무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는 이제 생계 수단이었지만 자아실현이 되는 거고요. 조직도 이제 수직적인 구조, 즉 남학생은 군대 명령 하단했는데 이제 역시 서서히 수평적인 구조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쭉 보다 보면 다른 것도 여러분 쭉 보고, 경쟁력에 보면 예전에 산업사회는 그냥 근면 성실했으면 됐어요. 열심히 아침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 들어오고, 아침부터 새벽 일찍 나가서 저녁 때 들어오고. 근데 지식 기반 사회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렇게 창의성이 필요로 하는 그런 인재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각각 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1차는 이제 이와 같이 증기기관차에서 1차 산업혁명, 그리고 이제 트랜지스터의 발명에서 이제 산업혁명 2차, 3차는 이제 우리와 같은 컴퓨터의 발전에 의해서 정보의 혁명, 이제 산업혁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는 주로 육체적인 노동을 이루어진 반면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 혁명, 즉 지식 노동의 혁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의사를 능가하는 성향 진단 전문가, AI 빅데이터 도출을 통해서 하는 치료법이죠. IBM 왓슨, 미국이라는 IBM 왓슨 회사가 MD 앤더슨 암센터 등에서 암 진단 치료법을 조언을 했어요. 그래서 2013년 2,060만 건의 진단서, 200만 쪽의 전문서적, 150만 명 환자계로 학습을 해서 이것을 분석을 했더니 진단 정확도가 대장암 98%, 직장암 95%, 이와 같은 우리가 데이터를 얻게 되는 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 의사가 진단하는 종양진단 전문가가 같은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진단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AI 변호사 로스 등장이죠. 미국 대학 법무부의 여기서 우리가 AI 변호사 로스를 채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간 변호사 약 5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기본적으로 로스를 하게 되면서 그래서 50명이 좀 아픈 일을 겪게 되는 그런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을 상사로 하는 뭐 로봇 보스도 생길 거다 뭐 이런 같은 얘기는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의 일자리는 안전하냐, 내 업무가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대체될 수 있는 게 있고 대체될 수가 없다. 대체될 수 있다는 게 64%, 대체할 수 없다가 36% 이렇게 나눠있죠. 그 이유는 정교성, 체력, 업무 완성도 이와 같은 경우에서 나타난 거고요. 메이커 운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들어서 공유하는 것을 우리가 메이커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 같은 형태는 이제, 쓰라고요. 우리가 이제 창의 융합형, 그 창의성을 갖는 인재,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창의형 인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창의형 인재를 하기 위해서는 사물을 새롭게 바라보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그 창의 융합형 인재의 핵심 영역이 6가지가 있습니다. 자기관리, 지식정보 속도 쭉 있는데, 이 창의 융합형 그 핵심 역량 6대를 보면, 뭐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 합리적인 문제 해결, 그리고 다양한 경험, 그리고 공감과 감수성을 바탕한 자기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공동체 능력, 이와 같은 것이 우리가 올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 6가지 핵심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창의 발휘하는 그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이렇게 지식과 경험이고요. 그 다음에 창의적 발상도구, 그 다음에 동기부여. 이렇게 되죠. 지식과 경험은 이렇게 이제 전공 기초 지식 뭐 이렇게 쭉 있게 되는데, 우리가 그 지식과 경험은 그 창의성을 발휘할 때 이게 뭐에 해당되냐면 재료에 해당이 됩니다. 창의성을 발휘하는 재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면 창의성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게 됩니다. 또한 그 새로운 지식을 우리가 습득하는데, 정보 수집 능력이라든가 집중력이라든가 추진력이라든가 어떤 뭐 긍정적인 태도라든가 뭐 이와 같은 어떤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이와 같은 것을 고루 갖출 수가 없게 돼요. 결국 지식과 경험이라는 것은 창의성을 발휘하는데 재료에 해당되니까 자기 전공의 그 지식 능력 보유량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기부여는 뭐 적절한 보상과 칭찬, 학업 환경, 근무 환경, 그리고 학습, 환경력, 성취가 비전 설정 등이 있는데, 우리가 그 대학이든 직장에서든 간에 이와 같은 그 적절한 동기부여가 없으면 이 창의성을 지속적으로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학에서는 학생이 뚜렷하게 목표를 설정하도록 스스로 미래 비전을 갖도록 지도를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들이 자주 칭찬하고 학생들에게 성취감을 지속적으로 이제 부여가 되면 학생이 이제 자신감을 얻게 해야 되는 거고요. 기업에서는 여기에 대한 보상 심리를 해주는 거죠. 경제적이든지 복지적이든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창의적 발상 도구는 이제 그 창의성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일련의 도구입니다. 브레인스토밍 여럿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든가 마인드스트 스케이프보드 등이 있는데, 결국 우리가 체력 향상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뛰는 것보다는 어떤 그 기계적인 도구를 이용해서 하면 더욱더 효과적이죠. 마찬가지로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창의적 발상 도구를 이용하면 결국 창의성을 발휘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기존에 보면 전문적인 지식이 많고 전문적인 어떤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동기부여가 충분해도
이것이 반복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창의적인 발상 도구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창의성 개발 원칙에 이렇게 6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원칙 1. 창의성은 관심과 호기심으로 자란다. 그렇죠? 선천적으로 우리가 창의적인 사람도 있지만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 창의성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훈련과 교육을 받는 것이 이제 이 6가지 원칙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창의성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죠. 그 중에서 원칙이 창의성은 관심과 호기심으로 자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호기심을 갖게 되면 호기심을 가지고 어떤 문제와 관련된 지식의 경험을 축적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잠시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관심은 이것을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연결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문제를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겁니다. 접근해서 그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면 결국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드는데 효과적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 원칙 2를 보면 창의성은 유연하고 열린 사고에서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기본적인 대안의 생각을 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각과 문화, 가치관을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고 그 가치관과 생각을, 타인의 생각을 존중을 해서 연리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죠. 연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다양한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습관을 길들이면 그것이 창의성을 우리가 지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어떤 심리적인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창의성이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는 그런 뜻입니다. 원칙 세 번째, 창의성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에서 나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결과에 대해서 낙관적인 태도와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창의성을 발휘하는데 원동력이 된다는 얘기죠. 네?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자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끊임없이 우리가 그것을 노력을 해보면 우리가 이 창의성을 발휘하는 어떤 기본 동기부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는 자신의 창의성뿐만 아니라 자신의 창의성이 나오지 않고 타인의 창의성도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가 되게 됩니다. 네 번째, 창의성은 칭찬과 보상으로 증폭된다. 어떤 노력에 대한 적절한 칭찬과 보상은 뭐든지 힘을 주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창의성도 어떤 노력에 대한 적절한 칭찬과 보상은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칭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그죠? 그래서 칭찬은 꼭 교수님이 학생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료가 동료한테도 칭찬을 하면서 상호간의 필요로 하게 됩니다. 비난과 무관심을 하면 창의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비난과 그 다음에 무관심을 두지 말고 서로 간에 칭찬과 동료 간에도 칭찬과 보상을 해주면 칭찬과 관심을 갖게 되면 창의성을 발휘하는데 큰 도움이 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창의성은 팀워크를 통해 중복된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팀워크로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팀워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주제, 그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 그 기본적인 소양, 지식과 경험, 이런 것들이 각각 팀원들별로 다양하게 구성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얘기죠. 이와 같은 그 팀 단위에서 팀워크를 통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우리가 창의적 아이디어 그 도출이 증폭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해낼 수는 없지만 일 중에 여러 사람이 모이면 이것을 우리가 쉽게 해낼 수가 있겠어요. 뭐 이것은 기업이나 어떤 조직에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팀워크라는 것은 그 공학자가, 여러분 그 창의력을 발휘하는데 혹은 공학자가 갖춰야 할 매우 중요한 역량이 됩니다. 이 팀워크를 통해서 내가 부족한 어떤 창의성을, 내가 부족한 것을 우리가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 창의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6번째, 창의성은 창의적 발상 도구로 증폭된다.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의 발상 도구를 앞에서 설정한 요 창의 발상 도구를, 이거를 적절히 활용을 하면 우리가 창의성 개발을 굉장히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6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었고요. 창의적 발상 도구가 어떤 것들이 있나 이렇게 봅시다. 창의적 발상 도구는 사고 방식은 2가지는 하나 발산적, 하나는 수렴적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발산적 사고는 이와 같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발상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발산적 사고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렇게 브레인스토밍, 그 다음에 강제 연결법, 마인드맵, 스캠퍼, 트리즘, 뭐 이와 같은 방법이 있고요. 수렴적 사고방식은 발산적 사고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분류하거나 수정, 분석,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가장 적합한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수렴적 사고방식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비판적 사고, 초점적 사고라고도 이제 우리가 부르게 되고요. 이 발상 도구를 보면, 창의적 발상 도구를 보면 브레인스토밍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야. 특징이 비판 금지고 자유분방하고 질보다 양, 굉장히 많은 안건을 두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와 같은 방법이 있다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일일이 대한 설명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한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것, 브레인스토밍과 트리즈를 봅시다. 브레인스토밍은 뭐냐면, 이 브레인스토밍을 하면 어떤 문제의 어떤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문제 해결의 구체적인 방법이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서 이렇게 좌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레인스토밍은 다소 시간이 소모되더라도 무엇보다도 그 신뢰성 있는 결과를 반복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대화의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념으로 한 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적극적인 상태에서 해볼 필요성이 있게 됩니다. 또한 트리즈는 이렇게 매우 구조적인 창의적 문제 해결이라고 얘기했죠. 트리즈는 어떤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최적의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면 아이디어를 실행하고 옮길 수 있는, 제공하는 그 최적의 발상 도구이고, 매우 문제 해결을 해석하는데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브레인스토밍과 이제 트리즈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수렴적 사고 방식도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같은 방법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창의성 방해하는데 주요 요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창의성을 방해하는 중요 요인은 뭐가 있냐면 이와 같이 심리적 타당, 잘못된 문제정의, 다학제적 지식 부족, 모순회피가 있게 됩니다. 말 그대로 처음에 심리적 타성이라는 것은 관습적인 사고가 혁신적인 접근을 방해하고 전문 자신의 지식과 경험 안에서만 해결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리적인 타성은 대체적으로 사람은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는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점을 바꾸어서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이것을 혁신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으로만 이 문제를 찾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창의성인 이와 같은 것이 심리적인 타성인데 이와 같은 것이 창의성을 방해하는데 주요 첫 번째 요소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잘못된 문제 정의. 문제의 본질과 무관한 목표를 설정하는 거고요.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표면에 잘 드러나는 문제를 공략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이제 창의성 방해를 주하는 두 번째 요인인데, 그리고 아무리 좋은 해결책도 문제 자체가 잘못됐다면,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잘못 정의됐다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검토하고 문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그 표면에 드러나는 문제가 아닌 진짜 그 문제를 정의하고 그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그런 노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창의성 방해 중의 세 번째는 다학제적 지식 부족이라는 얘기죠. 이것은 보통 우리가 공학에서는 문제를 다루는 대부분 분야가 한 분야의 지식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학제적, 즉 여러 학문에 합쳐서 문제를 우리가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하고 타 분야 전공자하고 협업하거나 그리고 타 분야의 지식에도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냥 단순하게 이와 같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만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 결국은 창의성 방해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형태를 자동차를 우리가 개발하려고 해요. 난 자동차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스마트 자동차를 개발하려면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컴퓨터 공학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럼 에너지 관련된 분야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공학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협업을 통해서 하면 창의성의 증폭이 될 거라는 거죠. 이건 이제 모순회피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에 숨겨진 모순을 찾지 못한다. 그 모순이 직면에 차있을 때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단편적인 절충하고 쉽게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 자, 모순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상반되는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이러한 모순된 상황이 부딪히는 경우가 많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소식하라고 얘기하죠. 그럼 건강해서 소식하다 보면은 먹는 즐거움이 없어지게 돼요. 그 먹는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또 많이 먹다 보면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모순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순이 생기게 되면 이것을 궁극적으로 해결책을 우리가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적절하게 절충안으로 쉽게 해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와 같은 방법은 창의성을 방해하는데 우리가 요인 중에 하나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네 가지가
창의성을 반영하는데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그 1주차에서는 공학하고 뭐 창의성을 우리가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학습을 우리가 하였습니다. 자,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